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참 오래 망설였죠. 누가 들으면 거짓말 같다고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직접 겪지 않았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오래전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제가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죽기 전까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대체 제가 어떤 믿기 힘든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대형 건설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 취업하기 전까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키운 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였는데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새벽에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 알바 뛰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건설사 비서실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죠. 헌데 채용 조건이 파격적이더라고요. 경력 단절된 학부모 가정의 여성들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학벌이나 자격증, 경력도 중요하지 않다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비서 경력도 없었습니다. 아니, 비서는커녕 사무직 경험도 전무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살림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사업할 때 회사 일 도우면서 서류 정리하고 거래처 연락하는 정도는 해봤지만 그게 경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런 공고를 봐도 남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채용 공고가 자주 눈에 띄기도 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솔깃하더라고요. 더구나 혼자 아이 키우는 여성을 우대한다니 마치 저를 위한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제시된 월급이 알바 3개 합친 것보다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딸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돈이 더 들 텐데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덜컥 서류 심사에 합격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솔직히 무척 놀랐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 이력서를 보면 뽑을 이유가 없는데. 학력도 별로고 경력도 없고 그냥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청소 알바 이런 게 비서실 지원에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얼떨떨한 마음으로 긴가민가하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긴장했죠. 회사 건물이 어찌나 크던지 절로 주눅이 들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저만 동네 아줌마처럼 어리바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3분 계셨어요. 그중 가운데 앉으신 분이 인상적이더군요. 일은 됐을 것 같은 노신사분이셨는데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서류를 보시더니 저한테 물으셨죠. 이진숙 씨, 남편분은 돌아가셨다고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사고로 아이 어릴 때 떠났습니다. 그분이 잠시 서류를 보다가 다시 물으셨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래도 아이 커가는 거 보면 힘이 나고 보람도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면접이 5분도 안 걸리고 끝났습니다. 아, 역시 망했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는데 뭘 보고 날 뽑겠어. 아, 유진이한테 뭐라고 하지? 아침에 잘하라고 응원도 해줬는데.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한숨만 쉬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제가 합격했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서 2번이나 물으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가 합격한 거 맞나요? 무슨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러자 담당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진숙 씨, 이번 비서 채용에 합격하셨으니 출근 날짜 잊지 말고 9시까지 나오세요. 그날 저녁에 딸한테 말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엄마 진짜야? 거기 큰 회사라며? 그렇지. 대기업까진 아니어도 꽤 이름난 중견기업이야. 월급도 많이 주고. 우와, 그럼 이제 엄마 새벽에 안 나가도 되는 거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잠든 아이 얼굴 보고 식당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한 건설사 비서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더니 처음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서류 양식도 처음 보는 것들이고 컴퓨터도 잘 못 다뤘고요. 다른 비서들은 다들 대학 나오고 경력도 화려한데 저만 동네 아줌마 같았죠. 그래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욕을 먹어도 무시당해도 그런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물어보고 야근하면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다시 새벽 식당에 나가야 해. 절대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생각만으로 이악 물고 버텼죠. 그렇게 반년쯤 지나니까 일이 손에 익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격은 참 꼼꼼한 편이거든요. 서류 정리하고 일정 관리하는 건 남편 회사 도울 때도 했던 거라서 금방 적응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슬슬 주변에서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비서가 몰라보게 일이 늘었어. 꼼꼼해서 실수도 없고 말이야. 제 노력을 알아주는 그 칭찬이 눈물나게 고마웠죠. 그러다 한 번은 입사하고 1년쯤 됐을 때 회장님이 일부러 비서들을 다 불러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면접 때 가운데 앉으셨던 그 노신사분이 바로 저희 회장님이셨는데 연말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만드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이 많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한 명씩 둘러보셨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 지으셨죠. 1초도 안 되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슴에 남는 특별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저를 흡족하게 바라보며 직원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비서로 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딸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형편이 아주 넉넉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당 다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유가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니 회장실로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을 전하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갑자기 저를요? 그래, 어서 올라가 봐. 5년 동안 회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회의 때 멀리서 뵙거나 복도에서 인사드리는 정도가 다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절 부르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혹시 해고 통보라도 받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잠시 후 심호흡을 하며 회장실에 들어서니 창가에 서 계신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돌아보며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시더군요. 이 비서 왔구만. 이리 와서 앉게. 그러면서 먼저 소파에 앉으시기에 저도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갑자기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비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부탁이라니. 회장님이 저 같은 말단 직원한테 부탁하신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시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즘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날을 줄이고 이제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해. 그러니 집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네가 내 전속 비서로 집에서 일해줄 수 있겠나? 자네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 네? 제가 회장님의 전속 비서를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개인 비서가 아니라 여러 임원분 일정 잡고 서류 정리하고 회의 준비하고 그런 일반 업무를 하던 비서실 소속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속 비서라니, 그것도 회장님 댁으로 출근하라니 너무 뜻밖이었죠. 제가 놀라서 우물쭈물하니까 회장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내가 보답은 섭섭치 않게 하지. 월급은 2배로 줄 테니 집으로 출근해. 어떤가? 2배라는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다음 해면 고3인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동안 아이한테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못 보내준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월급이 2배가 되면 애 학원도 편하게 보내고 생활비도 여유가 생기겠다 싶었죠. 그래도 쉽게 대답하긴 어려웠어요. 회사 다니는 것과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혹시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주변에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됐죠. 딸도 한창 예민할 땐데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걱정하는 거 알아. 이상한 뜻은 없네. 정말 나 혼자 업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약속도 잡고 일정 관리도 하고 그냥 비서 일하던 대로 하면 돼. 장소만 바뀌는 거야. 그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회장님을 5년간 지켜본 결과 항상 점잖으시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긴 했어요. 무뚝뚝하시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죠. 결국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딸아이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엄마 회장님 집에서 일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유진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소속도 그대로 회사 직원이고 그냥 근무지만 달라지는 거야.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거라 엄마는 회사에서 하던 대로 일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갑자기 그런 제안 하시는 게... 딸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처럼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월급이 2배가 된다고 하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진짜 2배를 준다고? 그럼 네 친구들 다닌다는 그 일타 강사 있는 학원도 보내줄 수 있어. 요즘 말로 쪽집게처럼 문제를 쏙쏙 잘 뽑아주고 성적 잘 올려주는 유명 인기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부른다더군요. 딸아이 친구들은 다 그 강사에게 배운다는데 학원비가 워낙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늘 아쉬움이 남았었죠. 그런데 월급이 2배가 되면 당장 그 학원에 보내줄 수 있겠더라고요. 딸도 고민이 되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실 그 학원에 가고 싶긴 해. 수학 성적만 좀 오르면 내가 원하는 대학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래도 엄마가 힘든 건 싫어. 뭔가 이상하면 바로 그만둬야 해. 알았지? 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저는 평창동 회장님 댁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출근 첫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작부터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상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왔죠.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평창동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네요. 회사 건물이 아닌 회장님 개인 저택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문부터가 남달랐어요. 높은 담장에 묵직한 철제 대문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웅장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넓은 정원이 펼쳐지더군요. 잘 가꿔진 잔디와 군데군데 심어진 꽃과 나무들이 저택을 더욱 멋지게 만들었어요. 정원 끝을 바라보니 거대한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와, 역시 회장님은 이런 데서 사시는구나. 새삼 회장님과 저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항상 소박한 모습으로 다니셔서 체감하지 못했는데 새삼스럽게 회장님의 위치가 되새겨지더라고요. 저는 20평짜리 빌라에서 딸과 둘이 사는데 회장님은 그런 대저택에 사시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사는 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그래도 주눅 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더군요. 그 남자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 하지만 남자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거기서 끊겨버렸습니다. 저도 그만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오래전 죽은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 제사까지 지내온 남편이 거기 서 있었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여도 마찬가지였죠. 잘못 본 거라고. 남편이랑 닮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저희 남편이 분명했어요. 그 눈과 코 그리고 입, 예전보다 늙긴 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상대도 저를 보고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린 채 굳어버렸더라고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진수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 남편이라는 걸요. 하지만 오래전에 죽은 남편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다니, 그것도 회장님 댁에서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뭐야 당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죠. 내가 지금 귀신을 보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멀쩡히 이렇게 걸어 나와? 하지만 남편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가 나야, 귀신 아니야. 아니야, 당신 죽었어. 내가 지금까지 제사도 지냈단 말이야. 제가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왜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런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진수가.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죠. 결국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려 있는 힘껏 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 찰진 마찰음이 울리자 제 손바닥이 얼얼해졌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건 제 가슴이었죠.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쳤어요. 말하라고! 그 긴 세월 동안 죽은 척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느라 목소리가 다 갈라졌지만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하지만 남편은 벌겋게 부어오른 얼굴로 연신 저에게 사과만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 와중에도 입에서는 계속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건데?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겹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온갖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 떠나고 매일 밤 어린 딸을 안고 울면서 잠들던 일.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 출근에 종일 아등바등하며 일하던 날들. 딸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망설이던 일. 학원 보내달라는 말에 미안하다고만 하던 일.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지난 세월을 버텨왔어요. 남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저도 남편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버텨야 했죠. 저에게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딸을 지켜내며 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남편이 살아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너무나 태평한 얼굴로 말이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첫 출근이고 뭐고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성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역시 무릎 꿇은 채로 눈물을 흘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진수가 울지 마, 제발.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얼굴로 손을 가져다 대자 제가 경기하듯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당신이 뭔데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 가까이 오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 말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차려져 고개를 들어보니 2층 난간에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죠. 출근 첫날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의외로 덤덤했어요. 별로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하셨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태어나시지? 마치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신 얼굴이잖아. 혹시 남편의 정체를 알고 계셨던 건가? 그런데 왜 나한테 미리 말씀 안 하신 거지? 의아한 마음에 회장님을 올려다보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한숨을 깊게 내쉰 회장님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씀하셨죠. 이 비서 괜찮은가? 많이 놀랐나 보군.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님이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에 서며 깜짝 놀랄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미안하네.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 사람이 제 전남편이라는 거. 그러자 예상대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네. 그런데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에게는 사연이 많아요. 저 사람은 죽은 척하고 처자식을 버린 파렴치 아닙니다. 저런 사람과 얼굴 보며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 물음에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말씀하셨죠. 이 비서, 자네가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어. 내 얘기를 들어주게.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그러더니 저와 남편을 서재로 안내하셨어요. 회장님이 뒤를 따라가는 동안에도 다리가 휘청거려 혼났습니다. 잠시 후 서재에 도착하자 회장님이 문까지 잠그고 들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앉게, 이 비서.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 소파에 앉았죠. 남편은 제 맞은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남편 옆에 앉으시더군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문까지 잠그신 건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네요. 하지만 회장님의 입에서는 뜬금없는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먼저 내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줘야 할 것 같네. 그 말씀에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왜 남편이 죽은 척하고 그곳에 있는지, 회장님이 저를 왜 그곳으로 부르신 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날 회장님의 입을 통해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남편이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말이죠. 회장님은 저와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신 뒤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비서, 자네 얼굴을 보니 남편이 왜 죽은 척했는지 그게 가장 알고 싶은 것 같군. 그렇지?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내 얘기부터 해야 해. 잠깐만 참고 들어주게.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옛일을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는 젊어서 맨손으로 공사판 막노동부터 시작했어. 몸살이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해 푼돈 모아서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지. 그게 지금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일만 했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회사를 키웠지.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하도급 업체도 잘 챙겼어. 절대 결제대금 밀리지 말자는 게 내 원칙이었어. 근데 회사가 커지니까 달라지더라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그러느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됐는지도 몰랐네. 회장님께서 감정을 다스리듯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네.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려웠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공사 대금은 미뤄지고, 우리한테 돈 줄 회사도 다 지어놓은 건물 분양을 못해서 난리였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에게 대답을 바라며 물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회장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더군요. 하도급 업체들 대금을 돌려막기 했어. 이 업체 돈으로 저 업체 막고 저 업체 돈으로 은행 어음 막고, 그러다 결국 못 버틴 업체들이 하나둘 쓰러졌지. 그때부터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회사가 있었어. 인테리어 하도급 업체였지. 25억. 공사를 시켜놓고 대금을 안 줬어. 다음 달에 준다, 조금만 기다려라. 매달 그 말만 했지. 그러면서 발 뺄 수 없도록 공사는 계속시키고.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생각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그 회사 사장이 결국 빚에 쫓기다 몹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땐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지. 그러더니 회장님의 눈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자네 남편이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말문까지 막혀버리더군요. 뭐라고요? 자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25억을 떼먹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그때 공사대금 안 준 회사, 그게 지금 우리 회사라네.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으며 온몸을 덜덜 떨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회장님은 분명한 말투로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죠.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네. 그러니까 자네 남편을 죽은 척하게 만든 게 바로 나란 소리야. 내가 입에서 가정을 파탄낸 거라고. 저는 멍하니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점잖고 좋은 분이라고 믿었던 분, 저를 격려하고 좋게 봐주시던 그분이 바로 저희 가족을 망가뜨린 원흉이었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네. 다른 회사를 망하게 한 덕에 나는 무사히 살아남아 계속 돈을 벌었지만 마음 편한 날은 없었어. 그런데 그때 내 귀에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야. 죽은 줄 알았던 그 업체 사장이 실은 죽은 게 아니라 노숙자가 돼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또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숙자들 사이에서 그 사장을 찾기 시작했어. 아무리 돈이 들어도 좋다며 사람들을 불어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지. 거기까지 듣던 저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섰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죽은 걸로 처리됐지만 시신이 없었잖아. 그때 업계 사람 중에 서울역 어딘가에서 박 사장을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봤네. 서울역 전국 노숙자 쉼터 무료 급식소. 일용직 현장 안 뒤진 데가 없었어. 회장님께서는 그때를 생각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찾아다니다 겨우 찾았지. 그런데 찾고 보니 거의 죽기 직전이더구만. 며칠째 굶은 것 같고 몸도 성한 데가 없었지. 그 뒤로 서울로 다시 데려와서 치료하고 이 집에서 일하게 한 거야. 그 믿을 수 없는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더군요. 민철이, 자네가 직접 말하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네도 할 말이 많지 않은가? 그러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맞은 뺨이 여전히 뻘겋게 부어 있었죠. 진수가, 듣기 싫겠지만 그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말대로 어떤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듣지 않으면 과거의 원망에 사로잡힌 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표정을 살피던 남편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 당신도 알고 있었겠지만 회장님 회사 말고도 돈을 주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았잖아. 그 중에서 회장님네 회사 액수가 가장 크고 결정적이긴 했지만 당시 남편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직후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도 많고 직원도 늘었어요. 그러다 큰 건설회사 하도급을 따냈을 때는 정말 기뻤죠. 이제 회사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저도 신혼 때 잠깐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그맘때는 아이를 낳고 육아하느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밤마다 남편이 한숨을 쉬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고 하더군요. 대금을 안 주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썼더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 그러다 결국 부도가 난 거야.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부터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잖아. 당신이랑 유진이 있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내 무능함 때문에 처자식이 그런 짓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딱 죽고 싶었어. 그때 유진이가 겁먹어서 울던 게 아직도 생각나. 당연히 저도 기억하고 있었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애가 제품에 파고들며 경기하듯 울던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진저리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울면서 부탁했어. 제발 집엔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애가 너무 놀란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 그 말에 의아한 마음이 들어 물었어요. 제안이라니? 무슨 제안?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그 돈으로 빚 갚고 남은 건 가족 몫으로 남겨주면 된다고. 그게 내가 당신이랑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어. 진짜 죽는 건 아니고 죽은 척만 하면 된다면서. 내가 결심만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야. 처음엔 펄쩍 뛰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더라. 남편이 꺼낸 뜻밖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설마 그래서 정말 죽은 척을 했다는 거야? 보험금 때문에? 남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로 위장했지. 브레이크 결함으로 차가 강으로 빠지게 해서 시신 없이 사망 처리되도록 만든다고 했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으며 오래전 그날 경찰에게서 연락받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남편 차가 강에서 발견됐는데 시신은 못 찾았다는 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됐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죠. 보험사에서 조사하다가 사고 정황이 이상하다고 딴지를 건 거야. 뭔가 일부러 사고로 위장한 것 같다면서. 결국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았지. 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죽을 결심으로 살떨리는 사기 행각까지 벌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던 겁니다. 역시 세상만사 쉬운 게 없고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의 허탈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난 이미 죽은 척하고 도망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 당신하고 유진이한테 보험금이 안 갔다는 거. 그 말 듣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지. 남편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좀 잊히고 나면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랑 애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 보험금은커녕 내 빚까지 떠안고 힘들게 사는 당신한테 돌아가면 집만 될 게 뻔하잖아. 거기다 보험 사기 미수로 잡혀가는 것도 무서웠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전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남편 딴에는 저와 딸을 위해 죽은 척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험금도 못 받고 빚만 떠안고 애는 아버지 없이 자라고요. 그때 남편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남은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숨어 살았어. 가끔 기회가 생기면 막노동도 하고 그런 일거리마저 없으면 그냥 노숙했지. 그렇게 얼마나 살았는지 가늠조차 못할 때 회장님이 날 찾아내신 거야. 남편의 말이 끝나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난 민철이를 데려와서 모든 얘기를 들었네. 자네 얘기도 알게 됐지. 혼자 고생하며 딸을 키우고 있을 거라고 하기에 그때부터 자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5년 전 자네가 딸이랑 둘이 힘들게 사는 걸 알게 됐지. 하루에 일을 서너 개씩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고 있더군. 그래서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게 하고 채용 공고를 냈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설마 그래서 일부러 저를 뽑으신 거예요? 회장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자네가 잘 볼 수 있도록 오가는 길목에 채용 공고를 붙였지. 빌라 가까운 게시판이랑 버스 정류장, 마트 앞, 그리고 내 바람대로 자네가 우리 회사 비서직에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직접 뽑았어. 면접도 내가 보고. 만일 그래도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자네가 지원했더군. 저는 회장님이 내미신 봉투에 들어있던 채용 공고를 꺼내봤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한다던 이상한 채용 공고. 마치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닐까 할 정도로 딱 들어맞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정말 저를 위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격 미달인 저를 덜컥 합격시켰던 면접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회장님은 놀라서 말문이 막힌 저를 보며 입을 여셨어요. 그때부터 자네를 유심히 지켜봤네. 딸과 함께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고맙더군.
민철이가 가담한 보험 사기 공소 시효만 지나면 두 사람을 꼭 만나게 해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그만.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병이라뇨? 내가 췌장암 말기라네. 병원에서는 길어도 반년 정도라고 하더구만. 그래, 뭐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각오는 하고 있었어. 남의 눈물을 모르는 척하고 내 욕심만 차렸으니 벌 받을 거라며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지. 그런 회장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위로해줘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자업자득이라며 비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은 비통한 얼굴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했어. 더는 미룰 수가 없었네. 죽기 전에 자네한테 사과해야 했어. 그리고 민철이가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해줘야겠고. 결자해지라고 들어봤겠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내 손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네. 그러더니 회장님이 또 다른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그때 떼먹은 25억에 이자랑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해서 40억일세. 나로 인해 고통받은 민철이와 자네 그리고 딸을 위해 써주게. 저는 너무 놀라서 외치듯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40억이요? 그래. 물론 이따위 돈으로 자네들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알아. 아빠 없이 자라며 아이가 겪었을 슬픔과 고통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건 내 속죄의 값이네. 죄는 밉더라도 부디 죽어가는 노인네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하네. 저는 멍하니 그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40억이라니 가늠조차 못할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힘들게 일 안 해도 될 것 같았고 딸아이도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선뜻 손이 가지도 않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이 돈 받으면 회장님 죄가 씻기는 건가요? 그 긴 세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울던 날이 없어지나요? 회장님은 무거운 얼굴로 절 바라볼 뿐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회장님이 나를 일부러 직원으로 뽑은 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것까진 몰랐어.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 난 그냥 회장님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걷어주셨다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편하게 일하며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줄만 알았지. 저는 허공에 대고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분하지도 않았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회장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밥이 넘어가니? 제 말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물론 처음엔 나도 다 부질없다고 거절했어. 하지만 계속 찾아오는 회장님의 마음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지. 그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언젠가 딸이 자라면 결혼할 텐데 외롭게 식장에 혼자 들어가게 할 거냐고.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더는 외롭게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진심으로 사죄하셨어. 그래서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회장님을 용서했어. 하지만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노력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잠깐만. 하지만 전 그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당신이나 회장님이나 마찬가지야. 다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용서받아 마음 편해질 생각만 하고 있잖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큰 길가로 나와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혼났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5년 동안이나 저와 가족을 궁지에 몰아넣은 원수 밑에서 일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인정받았다고 좋아하며 저를 뽑아준 회사에 감사하면서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미리 짜인 각본이었다니.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속 비서로 일하라며 저를 집으로 부른 것도
남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핑계였어요. 뜬금없이 자기 집에 오라고 하면 제가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을 용서해야 하나? 그 돈은 어쩌지? 죽은 척 숨어 살던 전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어지러운 건 여전했어요. 저는 고민을 거듭하다 일단 딸아이한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혼자 끙끙 앓아봐야 뭐가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소파에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 할 말 있어.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뭔데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하나하나 제가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 회장님이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 원흉이라는 것,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것, 그리고 40억을 주겠다는 것까지요. 딸아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엄마 그게 진짜야? 엄마 꿈꾼 거 아니지? 진짜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의젓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정말 아빠가 살아있는 거야? 아주 건강하더라.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그 순간 딸에게는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분노도, 돈도, 고생한 세월도 모든 게 그 사실에 묻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세상에 가족의 소중함 앞에 용서하지 못할 건 없다는 걸요. 물론 회장님이 저지른 죄나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을 떠올리면 여전히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그들도 잘못을 뉘우치며 어떻게든 저와 딸에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느껴졌죠. 한참을 울던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너희 아빠랑 회장님을 용서해야 하는 건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때 유진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발 그 돈 받아줘. 그리고 아빠랑 회장님 용서해 드려. 뭐? 엄마가 고생한 세월에 대한 속죄라고 하셨다며. 엄마, 내가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뉴스만 봐도 세상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데 적어도 그 회장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빠를 걷어주고 엄마한테 일자리를 줬어.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예전보다 편하게 살았잖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지막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아빠는 말이야, 누구보다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살아서도 죽은 사람인 척하는 건 말 못할 고통일 것 같아. 엄마랑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근데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눈물을 훔치며 깜짝 놀랄 말을 꺼냈어요. 나 아빠 만나볼래. 정말? 괜찮겠어? 솔직히 아주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야. 물론 방법이 한참 잘못됐지. 하지만 그때 아빠는 궁지에 몰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거야. 그게 엄마랑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이만큼 벌 받았으니 이제 된 거 아닐까? 전 그런 딸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직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덧 훌쩍 자라 저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다시 평창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딸아이도 함께였죠. 제가 온다는 소식에 남편이 마당까지 나와서 서성이고 있더군요. 그러다 유진이를 보자 그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진이? 너 유진이구나. 남편이 달려와 딸을 끌어안더니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유진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는 기억조차 희미한 아빠의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죠. 저도 숨을 죽이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아빠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빠의 그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엄마가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그렇다고 원망만 하면서 살긴 싫어. 그 말에 남편이 딸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상상만 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빠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 그게 예전에 힘들 때 제가 간절하게 바라던 이룰 수 없는 꿈이었죠. 한참을 울던 저희 세 사람이 회장님을 만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어요. 회장님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저를 반기시더군요. 이비서 왔구만. 저는 회장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주시겠다는 돈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눈이 커지더군요. 그게 정말인가?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 말인가?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다 다시 회장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여기서 그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와서 벌 받아야 하거든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이 긴장하며 물었죠. 무슨 벌? 이제 유진이 내년에 고3이야. 이 나이가 되도록 애가 아빠 정을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학교랑 학원에 데려다 줘.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주말엔 도서관 앞에서 기다려. 그동안 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다 하란 말이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서 고개를 돌려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요.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하루라도 더 길게 우리 유진이 공부하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회장님이 빼앗은 시간 동안 아이가 누리지 못한 걸 뒤늦게 누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게 회장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속죄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죠. 알겠네. 고맙네, 고마워.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40억 중 일부로 깨끗하고 넓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유진이도 친구들이 다 다닌다는 일타 강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유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해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학교와 학원에 직접 아이를 데려다 줬죠. 학원이 끝나는 밤 10시에는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 딸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원 끝나고 나오니까 아빠가 붕어빵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 학원 앞에 그 붕어빵 장사 아저씨는 9시면 일을 마치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애들이 학원 끝나고 배고파도 사 먹을 수가 없다고 항상 불만이었어. 근데 아빠가 주는 붕어빵이 너무 뜨끈한 거야. 그래서 물었더니 아빠가 그걸 1시간 동안이나 품에 품고 있었대. 나 주려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회장님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치료받으셨어요. 그러다 가끔 휠체어를 타고 학원 앞에 오셔서 멀리서 남편과 유진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죠.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장례식장에 저희 가족도 찾아갔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회장님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빌어드릴 거지? 그럼. 비록 예전엔 잘못하셨지만 회장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습, 그건 진심이었어. 엄마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게 대답하고 고인의 영정 앞에서 정성을 다해 명복을 빌어드렸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공개된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남기긴 하셨지만 그중 상당 부분을 노숙자를 위한 쉼터 건립과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하신다고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무사히 수능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죠. 저는 여전히 회장님이 뽑아주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편은 고민 끝에 오래전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정리하지 못한 빚을 갚고 사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털어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가정식 백반집이었죠. 회장님 댁에서 집사 노릇하며 일하는 동안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익숙하고 편안한 맛과 분위기에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식당 문에는 무료 식사의 날이라는 팻말이 걸립니다. 남편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일찍 퇴근해온 저와 학교에서 돌아온 딸도 일손을 거들죠. 그러면 가게 앞으로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줄을 섭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빠의 행동이 의아한지 딸이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아빠, 이런 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그 말에 남편이 국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 그럼 아빠도 오래전에 이렇게 밥 얻어먹고 살았거든. 힘들고 막막한 사람들한텐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맙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아빤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이제 받은 만큼 아빠도 돌려줘야지. 유진이가 작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래? 아빠 좀 멋있는데? 남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야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웃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저도 함께 미소 지었죠. 돌이켜보면 저희 세 식구가 살아온 세월은 정말 거짓말처럼 기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전 같은 아픔이 덮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제야 온전한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된 저희의 앞날에 축복의 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